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슬로바키아가 전차 104대 구입을 공식화하면서 현대로템의 K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EA7, 미국 에밀 A2 에이브람스 3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전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으며 가장 잘 팔리는 전차인데, 슬로바키아는 오래전부터 K 전차를 눈여겨보며 한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에서 K 전차와 레오파드, 에이브람스가 시험평가를 받는다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악 지형으로 유명하며 카르파티 아산맥이 국가 북부 대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지가 70%인데 슬로바키아의 산지는 이보다 많은 80%에 달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산맥 중에는 파트라, 타트라 지역 타트리 산맥, 데파트라 산맥, 소파트라 산맥, 슬로바키아 광석 산맥, 슬로바키아 중앙 산맥 또는 베스키디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영토가 험악한 산지로 되어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어떤 전차보다 산악 지형에서 기동하는데 탁월하다는 K 전차가 위용을 떨칠 것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가 한국과 40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전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독일과 미국의 전차 등의 무기들은 빨리 도입해 배치할 수 없기에 폴란드가 찾은 해답을 주시했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서 K 전차와 FA-50 전투기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독일에서 중고 레오파드 EA4 15대를 받기로 하고 일부 받았으나 슬로바키아는 이를 가지고는 방어가 안 된다면서 K 전차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계약하자마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해 실전 배치한 K 전차에 놀라고 있는데, 폴란드는 K 전차를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형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3월에 폴란드에서 열린 드래곤 24에서 K 전차의 강력한 위력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이었던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500개에 달하는 서방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전차도 K 전차를 비롯해 레오파드와 에이브람스 등 서방 각국에 내놓으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 선 폴란드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갑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K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K 이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전쟁터에 K 전차는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졌는데 이상하게도 K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시간 후 K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에서 목격되었는데 산악 지형의 숲속에서 기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전차들과 함께 평지에서 사격 훈련을 함께하고 경사로를 향해 올라가는 훈련에서 K 전차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 전차는 서방의 전차보다 가벼운 55톤에 불과한데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해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험지 코스에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르클레르, 챌린저, 레오파드 2전차가 모두 올라오지 못했는데 K 전차만 이 코스를 올라오면서 통과했습니다. 이 광경은 굉장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훈련에 참가한 32개국의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드래곤 24에서 폴란드 20기계 화여단 소속의 K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움직이지 않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로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방의 전차들이 평지나 기존 도로로 움직일 때 K 전차는 다른 전차들이 작전을 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K 전차를 계약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받는 것에도 놀랐지만 험악한 지형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더욱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슬로바키아에서 K 전차가 아니면 어떤 전차를 선택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4KM의 목표물 사격에서 90%의 명중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능력도 최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국경 지역 중의 험한 산지에
K 전차를 배치해 놓은 폴란드를 우쭐하게 하고 있는데 산지가 80%가 넘는 슬로바키아가 K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의 옆나라 체코 또한 K 전차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도 산지가 70%나 되어 K 전차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코는 상태가 좋지 않은 수천 개의 다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60톤 이상의 전차가 건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60톤이 넘는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가 적합하지 않고 55톤밖에 되지 않는 K 전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체코의 군사 사이트에서는 K 전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즈비너 노보트니는 폴란드형 K 전차는 T-72와 구형 레오파드 1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며 한국의 K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K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서방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 레오파드, 이 에브럼스 M1, 챌린저, 이 메르카바 등들을 속속들이 연구했으며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러시아제 T-80U 전차의 장점들 또한 녹여넣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설계자들은 이미 이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K1 전차 사업을 통해 에브럼스 전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차 개발의 경험을 획득했고 여기에 서방 전차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오며 경량화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서방 전차들에 비해 55톤으로 가볍게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군이 그동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이 독일 전차를 도입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K 전차를 도입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군사 잡지 아미웹은 지난해 12월 K 전차대 레오파드, 독일 레오파드가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K 전차와 레오파드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영하의 온도와 산악 환경에서 전투 능력이 K 전차가 레오파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는 남북 접경 지역 산악 지형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K 전차는 산악 지형에서의 전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적 수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탱크가 웅크리고 장애물 뒤에 숨을 수 있고 높이를 높일 수 있어 다른 탱크보다 더 높은 엄폐물에서 사격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측면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차는 앞으로 기울어져 주포 내림각이 최대 16도까지 증가하여 훨씬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언덕 너머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해까지 들었는데 K 전차는 뒤로 몸을 기울여 총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 다른 탱크가 공격하지 않는 언덕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K 전차는 평지 전투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정확성으로 탁월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는 K 전차를 따라올 전차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K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비교되며 서로 최고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차인데 3년 전 두 전차를 비교한 영상에 이러한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K는 노르웨이군의 평가에서 레오파드를 압도했다. 러시아 탱크 승무원은 K 탱크를 향해 바지에 오줌을 쌀 것입니다. 또다시 K 구자 주포가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도착했다. 폴란드 제1871개화 사단 공식 트위터. 지난 6월 10일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K 구자 주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18기계화 사단은 공식 트위터에 K 구자 주포 도착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방어잠 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한국 방산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 하크메이스는 엄청나다를 외쳤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이 소식을 전달하면 제18기계화 사단 중에서 숲으로 이뤄진 노화된 바 있는 제18포병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K구자 주포 212문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66문을 인도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것은 수십 대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전방에 위치한 제16기계화 사단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K 전차를 배치하고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는 제18기계화 사단에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 제18기계화 사단에 K구자 주포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장거리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까지 가능해져 에이브람스와 함께 완벽한 진용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K구자 주포가 인도되는 과정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 48문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K9A1 자주포 24문의 첫 번째 배치는 2022년 12월 12일 폴란드 수바우키 SUWATKI주 벵고제 보WEGORGW의 제11마수리아 포병 연대에 전달됐습니다.
1차분인 24문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출하됐는데 유럽 국가들 모두가 납기 속도에 놀란 바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는 K9 자주포로 재빨리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2차분 12문은 지난해 2월 폴란드 제14기갑사단에 공급됐고 이어 3차분 12문이 폴란드 제1마수리아 포병 여단에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된 4차분 18문이 인도되어 총 66문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이번에 인도한 것은 5차분 수십 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계약하고 2년 만에 80, 90대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ULH 방산 선진국들의 압박에도 한국산 무기들의 탐을 내고 용기를 내서 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53문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하는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고 총알 배송을 받은 폴란드와 달리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 무기를 주문한 국가들은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라인메탈이 K9 자주포의 경쟁자 PGH-2000 자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디펜스24는 폴란드에 K9 자주포 수십 대가 추가 인도가 된 10일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2025만 2030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14대를 보충하기 위해 12대 정도를 주문했는데 이제야 생산이 시작되었고 납품도 내년에 시작되어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주문한 지 2달 만에 24대의 K9 자주포를 받은 폴란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최초로 K9 자주포가 도착했을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모두 나와서 환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독일 라인메탈이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지금 얼마나 빨리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경탄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세운 기사의 제목은 한때 공룡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무기회사가 이제 서구 경쟁사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곡사포를 생산하고 있다였습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당 350만 달러에 약 6개월 만에 K9 자주포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경쟁사보다 23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공급업체인 넥스터는 카이사르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약 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회사인 BAE 시스템즈 7T 제작한 M777 곡사포를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새로운 미 육군 주문을 위해 포병 플랫폼의 생산을 이제야 재개하며 내년에야 초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방의 군수 공장들은 재료 조달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무기들을 뽑아내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의 장점은 계속 운영해온 간소화된 생산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창원에 있는 한화 공장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3차례 생산을 확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화 공장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돌리면서 실제 서구의 방산업체들과 생산 속도는 2~3배가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들급, 자주포, 장갑차, 탱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사연구원이 이런 종류의 무기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과 수출 증가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새로 선출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잔혹한 국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고장비에 의존하는 군대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2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미국 무기와 교환하겠다면서 다양한 러시아 및 구소련 무기를 미국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즉각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미국의 새로운 무기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원원 전략으로 보였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군사 장비는 장비 배송과 적체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덜 정교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업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으로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이 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려는데 성공하려면 파트너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저가 공세와 신속한 납품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려 해도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더 빠르게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란 존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막아낼 수 있다며 믿음직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정에 맞춰 고품질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얼마 전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함정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 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은 대만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선수를 가로질러 150m 앞까지 접근하는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 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삼과 미군 이지스 정훈함 부근에서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미 해군 구축함의 좌연을 추월해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했고 미 구축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심로트로 속력을 낮추자 중국 군함이 미 구축함의 우연에서 좌연으로 선수를 두 번째로 가로지른 뒤 미 구축함의 좌연 선수 쪽에 머물렀습니다. 미군은 중국 군함이 1500야드까지 접근했으며 이것은 곧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 충돌 예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 구축함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해군력 강화를 위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공군은 몰라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배를 거의 찍어내다시피 건조하고 있는 중국에 수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 해군 전함수는 현재 약 340척에 달합니다. 반면 미 해군 전함수는 300척에 못 미칩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앞으로 2년 안에 400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이 전함을 350대로 늘리는 것은 2045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그야말로 전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2014년 건조를 시작해 최근 세냥함까지 8척이 취역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적할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 배치 속도는 너무 더딥니다. 중국 55형 구축함보다 5년 이른 2009년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제 고작 2척이 배치됐을 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함 3척을 건조할 동안 미국은 1척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11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신형 알레이버크 ARLEIGH 버크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화력입니다. 그런데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에 맞설 상대는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동아시아 해상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해군력에 대항할 카드로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꼴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전력 공백을 메울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은 탁월한 성능의 전함을 건조하고 있고 막강한 항모 건조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미국 해군의 전력 보강 히든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력의 수적 우위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을 미국 밖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세종대왕함급 구축함을 지목했습니다. 세종대왕함급은 한국 최초의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으로 2008년 선도함인 세종대왕함이 취역한 뒤 율곡 2함, 서해류 성룡함 등 총 3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이지스는 해상전은 물론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적의 육상 및 전력까지 무력화시키는 통합전투 체계입니다. 실제 배수량 1만 2천 T의 세종대왕 함급 구축함은 중국의 55형 구축함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함대공, 대잠, 순항미사일 등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지척인 한국에서 함정을 구매하거나 이들 국가 조선소에서 미국이 설계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중국과의 함정 건조 수격차를 좁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걸림돌은 미국의 법입니다. 현재 미국 법률은 아무리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안보 우려와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건조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장차 치러질지 모르는 중국과의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호주 미 연구소 USSC 연구위원 블레이크 허징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 시간에 예산안에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한다. 이 두 가지 장점은 이미 미국이 잃어버린 능력이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할 동안 한국의 조선소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을 중국의 해군력에 긴장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앞마당인 인도양은 아시아, 유럽 및 미주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해상 무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중국은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와 파키스탄의 그와다르 및 기타 작은 섬 국가의 해군 시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중국 선박이 항구로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개방된 인도양의 영구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대량으로 인수하는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은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공모함도 계획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 그중 한 척을 인도양에 주둔시킬 것으로 이러한 도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항공모함을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이 있지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해 더 많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향권에 대한 욕심은 정말 혀를 내두를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9개 선, 즉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나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필리핀과 충돌이 잦은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지난 2월 6일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지역에서 식량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무기급 레이저를 쏘아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해군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 태평양 연안국들의 해군력 증강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조선업계 특수선 분야의 새로운 수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장 먼저 한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낸 나라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약 58조 원을 들여 구형 순찰 잠수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050%가 선박 획득 비용으로 추정되는데 미국과 유럽산 잠수함 가격은 한 척당 3조 원이 넘어 한국이나 일본산 잠수함 도입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실제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 등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 등을 직접 찾아 3,000톤급 잠수함과 건조시설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일본의 잠수함 건조사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이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각축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드디어 하나오션이 18조 규모의 미군함 정비시장에 진출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 군함의 유지보수 MRO 사업에도 진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인데 그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하나오션이 오른 겁니다. 군함 MRO 사업은 수상함 잠수함 등 특수선 수리와 정비 전 주기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새로운 배를 만드는 일은 규모는 크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부침을 겪기 마련입니다. 불황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는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군함 유지보수 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미 해군은 과거 아시아 지역 조선소에서 유조선이나 보조함 등을 수리한 적이 있지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을 수리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미국 조선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지 보수에 들어간 군함 공백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군함 건조 및 유지 보수가 시급해진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조선업은 또 다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 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함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 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고 온강 우경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유 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주요한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함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이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함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 T-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 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저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저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 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NX1은 독일 항공우주 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001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상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NX1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 KEPD 350KD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 KEPD 350KE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 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